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50년 부동산 역사에서 두 가지 국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상승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최고의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까진 말이죠. 하지만 갑자기 모두의 뒤통수를 쳐버린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은 정말 패닉이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1주택자도 경매 시장도 수도권 외 지역까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급 규제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적용되는 시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엄청난 혼란함을 느끼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번 규제에 대해서 가장 쉽고 간략하게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늦게 볼수록 손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권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627 대책의 주요 대출 규제 내역입니다. 이번 대책은 6월 27일에 발표를 했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대상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이 대상이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이 11가지 다 대출을 옥죄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이 수요를 억제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대출, 두 번째가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대출을 아주 그냥 끝까지 옥죄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11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쏙쏙 모아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및 주택가격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6억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고가주택이든 아니든 무조건 주담대 최대 금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6억 원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 대출을 받은 후에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서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보다 훨씬 더 빡센 대출 규제예요. 이는 사실상 아파트를 이용한 투자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갭 투자나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지고 오직 내가 살 집을 사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 할 때 이 대출 한도와 전입 의무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무주택자분들보다는 1주택자분들한테 더 압박이 가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집을 사시는 분들의 절반 넘게가 갈아타는 수요가 있거든요.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사는 수요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6억 원의 대출 한도를 정해버리면 이분들이 기존의 주택을 갈아타고 새 아파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존의 주택은 지금 6억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으셨을 텐데 이거를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가는 순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대책 이후에 이사 가려고 하셨던 좀 더 상급지로 이사 가려고 하셨던 분들의 계획이 아마 엄청 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경매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이 규제가 포함되는지를 물어봤는 이 의견에 당연히 규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경매로 주택을 받으셨어도 이제 만약에 6억 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로 경매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낙찰자가 이미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1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경매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앞으로 경매받은 주택에는 실거주가 어렵다면 빚 없이 100% 현금으로 낙찰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실은 경매하시는 분들은 실거주의 목적보다는 정말 투자거든요. 이거를 지금 사서 단타로 팔고 나오려고 하는 거.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1주택자 이상도 현금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고 무주택자인 분들도 내가 살 집이 아니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매는 무조건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고강도 대출 규제가 경매 시장에도 적용이 되면서 투자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저도 사실 예전에 경매했을 때 그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혔죠. 실수요자도 접근이 어려워졌죠. 자, 두 번째인데요.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은행 및 금융권 대출의 총량이 50%로 감축이 된다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제약한 거예요. 너네 대출 받을 때 이제 6억까지밖에 못 받아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은행을 규제하는 겁니다. 정부가 은행과 모든 금융권에 내린 지침입니다.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작년 대비 50%로 줄여야 합니다. 자, 하반기에 50%로 줄여야 된다는 거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7, 8월에 가계대출이 거의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 자금 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빡센 거죠. 그냥 거의 가계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와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담대가 막히면 신용으로 받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신용으로 받아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현금 100%로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특히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하거나 전세자입자를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이제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또한 지금 규제에 같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 고가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매가를 더 밀어 올렸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계속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매가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고가의 전세 세입자들을 이제 구할 때는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세입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잘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게 큰 영향이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0년보다 이제 40년, 심지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장 30년으로 만기가 대폭 축소됩니다. 대출 기간이 짧아지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곧 가계 월별 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뜻인데요. 50년 만기의 주담대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뭐 월 한 500씩 낸다고 한다면 30년을 줄어들 때 뭐 월 7, 800으로 확 늘어나겠죠? 그러면 확실히 부담이 너무 커지죠. 이자랑 원금을 내는 부담이. 특히 젊은 세대나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끌에서 집을 샀던 기존의 1주택자분들도 대환 대출 시 대출을 갈아탈 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상치 못한 상환 부담 증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오케이,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받았던 분들도 6월 28일 이후로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는 무조건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빼박이죠. 대환 대출도 못하게 생겼죠, 지금. 아무리 상한 부담 금액이 증가를 해도 은행을 바꿔서 이자를 줄이거나 만기를 늘리거나 이런 옵션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요, 생애 최초로 주담대 받는 분들이 LTV가 70%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LTV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10%까지 완화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70%로 다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뭐 그리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으로 하는 전세 대출이 금지됩니다. 이게 굉장해진 게 지금 신축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소유권이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소유가 건설회사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소유권이 이제 각자 개인들한테 바뀌겠죠. 근데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하시는 분들도 세입자분들을 맞이할 때 전세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이분들이 지금 패닉입니다. 신축의 전셋값이 많이 비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입주장이어도. 근데 그분들은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이 세입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7월 3일에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사면 5년간 대출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개인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 대출 한도가 잘 안 나왔을 때는 이제 사업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것까지 제한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된다. 근데 그걸로 집을 산다 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가 되고 5년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를 완전히 잡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정책자금의 한도를 딱 정해놨고 주택자금 또한 조정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규제 전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최대 5천에서 1억까지 다 줄었죠. 신생아도 1억 줄었고 여기도 8천억 줄었고 생초도 6천 줄었고 일반도 5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팀목 전세도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규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 전국이죠, 전국. 이것도 지금 5천 줄었고 전세로 받을 수 있는 버팀목 대출 자금도 지금 다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풀어준 정책 자금을 이번에 대폭 조정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좀 많이 풀어놨어요. 그걸로 근데 실제로 집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이게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정책 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면서 필요했던 주택을 매입하려면 훨씬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의 지역까지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6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있으니까 6억을 넘는 아파트를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영향이 없다가 치더라도
수도권 외 지역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정책 자금, 뭐 생초나 뭐 신혼, 신생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한도가 다 줄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역대급으로 강경한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의지를 보셨듯이 앞으로 5년 동안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버릴 부동산 시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투자해야 할까요? 네, 이럴 때 진짜 가만히 말씀하면 진짜 가만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바꾸면 이번 정권은 정말 제대로 투자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근데 그게 아파트가 아니라면 말이죠. 아파트는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경우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금 출처가 전혀 문제 없고 현금이 받쳐주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 갈아타기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원래도 하고 있었는데 강남 3구나 용산구만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서울 전체로 확대를 하고 심지어 지금 수도권에서 과천과 성남 분당도 빠르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점검하는 반도 6개로 2배나 확대 편성했죠. 또 자금 조달 계획도 철저하게 들여다봐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게 기획조사로 전환이 되고 이제 세무조사까지 같이 받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처럼 아파트를 투자 상품으로만 접근한다면 상당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바로 유동성 확대라는 본질을 제대로 보시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매의 눈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7월 4일에 나온 기사죠. 11.8조 원 추경을 이제 예결위를 통과했다는 내용인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력이 없죠. 그래서 다 지갑을 닫고 있고 뭐 회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이러고 있죠. 정부는 이 추경으로 경제에 불씨를 붙여보겠다는 의지인데요. 두 번째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하예요.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은행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있죠.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과 개인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돈이 있는 분들도 예전에는 이뭐 예적금 금리가 괜찮았으니까 거기에 돈을 저축을 했다면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았으니까 아, 이걸로 다른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돈이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풀리게 되죠. 실제로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년 8월까지 3.5였고 그다음 24년 10월부터는 0.25bp를 내렸죠. 3.25로. 그래서 3% 이제 2.75, 지금은 2.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추경과 금리 인하는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돈을 엄청 풀고 있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어서 몸살이 납니다.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돈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녀석이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투자하는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모든 투자 수요와 돈이 다 금융시장, 즉 주식으로만 갈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간에 따라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확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모든 금융 지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나스닥도 10년 동안 아주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S&P 500도, 다우존스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 투자하기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믿음을 보여주니까요. 이 점이 아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숙제죠. 결국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을 때 주식 시장만으로는 그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자연스럽게 다른 우량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으로 5년 실거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아파트 매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소중한 현금을 어디에 투자해서 자산의 가치 높일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도 배웠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졌을 때는 우량 자산으로 돈이 엄청 몰리는 걸요. 소중한 나의 시간과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만드는 노동 수익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돈을 가치가 오르는 우량 자산으로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번 정권이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꼬마 빌딩 캐시넛을 구독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단톡방에 참여해보세요. 단톡방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인생과 시야를 업그레이드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톡방에서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